어려운 철학책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존 철학, 실존 사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실존 철학이 무엇인지, 실존이란 어떤 의미인지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으면서 실존에 대해서, 실존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말했던 존재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 변호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임시완이 맡았던 역할, 야학을 하던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경찰들에게 잡혀서 억울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저에겐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무슨 장면이냐면 경찰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빠진 사상이 뭐야? 네가 지금 빠진 철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임시완이 고민을 하더니요. 실존? 이렇게 답했어요. 네, 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저와 함께 같이 읽으면 알게 되실 텐데요. 한번 이 실존 철학에 빠지게 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실존? 이렇게 말했던 그 청년의 캐릭터와 대사가 너무나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실존 철학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많은 문화와 사상과 예술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유럽 영화나 문학을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나요. 이것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해도 모르실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과 문화와 예술을 보면 정말 하이데거의 철학이 혹은 실존 철학이 곳곳에 배어있고 곳곳에 스며있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기 위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약간 특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함께 읽을 그 책, 이 번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기상 씨가 번역하고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요.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소강희 씨가 번역했고요. 경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강희 씨의 번역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상 씨의 책인데요. 우리가 함께 볼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보면 서론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소강희 씨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소강희 씨의 책으로는 4쪽입니다. 서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개진. 앞에서 이기상 씨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설명이란 건 보통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강희 씨는 개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진이란 건 뭡니까? 열어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기상 씨의 번역을 보면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준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소강희 씨의 번역을 보게 되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왜 물어야 되는지 열어서 밝히고 그 다음에 이 물음을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역을 보도록 할게요. 이기상 씨는 제1장 존재 물음의 필연성, 구조, 그리고 우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소강희 씨는 존재 물음의 필요성, 구조 및 우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이기상 씨는 존재 물음의 필연성이라고 번역했고요. 소강희 씨는 존재 물음의 필요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이데거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존재 물음을 이 시대에 다시 물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연적인 질문인지 설명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연성보다는 필요성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제1절 존재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다시 제기해야 할 필연성. 이기상 씨는 이렇게 번역했고요. 소강희 씨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명시적으로 반복해야 할 필요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선 필연성과 필요성은 앞에 제가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이기상 씨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다시 제기해야 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물을 건데요. 다시 제기할 건데요. 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이라는 건 강조의 의미로 좀 보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강희 씨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명시적으로 반복해야 할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선 반복이니까 다시 제기해야 된다는 건 동일한데요. 명시적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강조한다기보다는 명확하게 밝혀서 보여야 된다는 이 한자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소강희 씨의 번역이 더 이 의미를, 더 내용을 드러낸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막상 본문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상 씨 걸 먼저 읽어보면 앞에서 언급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비록 우리의 시대가 형 이상학을 다시 긍정한 것을 자신의 공에 의한 진보로 치고는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강희 씨는요. 우리 시대의 형 이상학을 다시 긍정하게 된 것을 진보라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빠져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냥 듣기에 어떤가요? 어떤 것이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소강희 씨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죠. 이게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제가 존재의 시간을 다시 강독해 줄 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 형이상학이 한때 하이데거의 바로 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다시 형이상학을 주목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식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의 진보를 이루었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다. 존재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둘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이기상 씨는 오늘날 존재에 대한 물음이 망각 속에 묻혀져 버렸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하게 된 것은 진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의미가 약간 존재의 물음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묻고 있지 않는다는 하이데거의 생각이 조금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강희 씨는
우리 시대의 형이상학을 수긍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 물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 물음을 물어야 된다, 개진해야 된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강희 씨의 번역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상 씨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새롭게 불을 당겨야 할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의 제기에서는 자신들이 면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강희 씨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을 새로 불붙이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 이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기상 씨의 번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고요. 사람들은 새롭게 불을 당겨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존재에 대한 물음을요. 이 거인들의 싸움을요. 이것을 재개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면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해요. 어떤가요? 이게 귀에 확 와닿나요?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을 다시 새롭게 재개해야 되고 불을 당겨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다, 이 의미인데요. 이걸 조금 돌려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내용이 와닿네요. 그런데 소강희 씨의 번역은 사람들은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을 새로 불붙이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존재를 둘러싼 두 거인들의 싸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싸움을 새롭게 불붙여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강희 씨의 번역이 좀 더 하이데거의 생각과 논리를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더 명확하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소강희 씨가 번역한 이 경문사에서 나온 존재와 시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때는 안 했는데 왜 하이데거 때는 이 존재와 시간,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이 책이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중고로 구입해야 되는데, 중고로 구입하려면 가격이 좀 꽤 나갈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번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선택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책을 사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메일로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유명한 책들은 여러 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매번 이 번역책들을 선정할 때마다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더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칸트도 그렇고 존재와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책들을 볼 텐데 그 책들이 실은 선별해서 나온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공부할 때 따라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조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공부를 제대로 할 거면 원어를 공부해서 원서를 봐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원어로 이런 책들을 본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을 번역해 준 사람들은 봤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번역된 책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원어를 공부해서 원어를 봐도 어려워요. 이게 독일 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보면 좀 더 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책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번 더 덧붙이면요. 제가 예전에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이란 책을 읽을 때요. 그때도 이미 어렵다는 여러 권의 책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펼치면서 두렵지만 그래도 읽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펼쳤는데요. 웬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한 문장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공수해서 원서를 보면서 독일어 보면서 그 책을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에게 이걸 가져가서 이것 좀 번역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석 좀 해달라고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버마스 자신밖에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안도했습니다. 내 독일어 실력이 아예 싹 다 사라진 건 아니구나. 그와 함께 그렇구나. 내가 지금 봐서 번역된 걸 봐서 읽은 책들은 원서로도 어렵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번역된 책이라고 절대 이게 못나거나 번역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요. 번역이 단역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어를 공부해서 원서를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책은 독일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원어를 배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번역에서 원어를 다 해석할 수 없음, 그 뉘앙스를 다 밝힐 수 없음, 이거는 원어를 배웠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예요. 또한 독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데거 이 책도 벌써 1920년대 초반에 쓰여진 거고요. 전에 공부했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1780년대 쓰여진 책이에요. 벌써 역사가 흐르고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 갭과 차이를 그네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맞이하게 되는 이 갭과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번역된 책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존재할 시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6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 책을 원어로 본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사람들, 이 존재와 시간을 번역하신 분들은 분명 몇 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단연간의 노력 끝에 번역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어로 보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한 권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글로 번역된 책을 읽으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이면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은 벌써 순수 이성 비판이나 존재와 시간 같은 이런 어려운 책들, 이런 책들이 한 권에 많이 녹아나 있고 거기서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제시되어 있어요.
한 책 가지고 몇 년 동안 씨름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대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하는 공부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이 어렵죠?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책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한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잘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존재와 시간 어려운 책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어나가면서 이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